팟캐스트들의 당나귀 귀 시즌4.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와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노동자의 이매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먼저 제1회 무중력 영화제 무프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네. 양천 무중력지대에서 저희는 지금 이 을들의 당나귀기 공개 방송으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만 특별히 함께 해주실 게스트 문유진 무중력지대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간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이신데 무중력 영화제도 좀 소개도 해주시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무중력지대는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청년 공간으로 이제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이곳에 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을 협력으로 청년의 커뮤니티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이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영화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장르의 12편의 단편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고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저희 무중력지대 청년 커뮤니티인 시네마디에서 직접 기획한 영화제라는 데 있어서 또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만든 영화로 청년이 만든 영화제라는 점에서 이제 이 영화제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청년과 영화를 잇다라고 하니까 영화를 매개로 해서 청년들 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영화제를 기획하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시작인 거죠? 네, 오늘 사전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개막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저희 팟캐스트가 영화제의 사전 행사인 거고 내일과 모레 여기에서 진행되는 거죠. 네. 예, 성대하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손희정 선생님,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휴가를 갔다 왔고요. 네,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작년에 휴가를 갔다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요. 맞아요. 올해는 휴가를 갔다 안경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이제 여기 왔는데요. 무중력지대 양천 처음 와보는데 공간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스튜디오도 있고 스크린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 와서 좀 이 공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손희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 그 팟캐스트를 사전 행사로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 게스트 손님을 저희가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게스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무중력지대와 함께 이제 공개 방송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게 청년이라는 키워드, 서울시라는 공간, 그리고 또 한편 영화제라고 하는 행사 이런 것들 다 아우르면서 어떤 게스트를 모시면 이걸 정말 축하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을 때 제 책상 위에 제가 읽으려고 고이고이 뒀었던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매직 아이처럼 떠올랐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잘돼가 무엇이든 이라는 에세이를 발표를 하시면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영화감독 이경미 감독님을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스 홍당무랑 비밀은 없다와 같은 이제 걸출한 작품으로 굉장한 무게감을 자랑을 하고 계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람가 JTBC의 방송에서 또 단편 영화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대중들과의 접점을 점점 넓혀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경미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살짝 설레고 예, 많이 기대했는데 예, 오늘 이제 그 이경미 감독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예, 많은 얘기를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그래도 밖에 계시는 분들 화면 보고 계실 텐데 네네.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하고 네. 네, 환영의 표정을 한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을들의 당나귀에서도 비밀은 없다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경미 감독님 모신다고 해서 영화를 바로 며칠 전에 한 번 또 봤거든요. 네. 근데 두 번 볼 때가 더 재밌는 영화는 제가 또 처음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볼 때가 더 아주 흥미롭고 재밌었었는데요. 영화 얘기는 또 뒤에서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감독님, 예, 지금 제 책상 위에도 올라가 있는 예, 잘돼가 무엇이든 책자를 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 출간 소감이나 또 출간하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잘돼가 무엇이든 이라는 제목은 제가 영화학교 다니던 시절에 졸업작품으로 만든 중단편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낸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가고요. 영화 개봉하는 것하고 책을 출간하는 거는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개봉하고 극장 종영할 때까지가 감독한테는 피를 말리는 시간들인데 피를 말리는 시간. 왜냐면 이제 스코어 몇 명이 든 감독 이렇게 네. 정해지니까. 근데 책은 절판될 때까지는 계속 그냥 시장에 있는 거니까 그렇네요. 조금 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그 책 시장에서 그러니까 농담처럼 도는 말이 푸나 파워 SNS 유저가 아니면 책을 팔 수 없다 이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경미 감독님 책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많은 독자들을 좀 만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지금 책이 7쇄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곧 7쇄 찍으면 2만 부가 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경미 감독님 모시기라 해가지고 이 책을 딱 집었는데 첫 장 읽으면서부터 끝장까지 정말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술술 넘어간다 그래서 가벼운 책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읽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생각한 게 야, 시나리오를 쓰는 감독님은 글을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쓰지만 그게 또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어떤 그러한 재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걸 저는 좀 느꼈거든요. 예. 부끄러워라. 약간 그런 느낌이죠. 타고난 이야기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빼고 쓰는데 뭐가 이렇게 가슴을 울리지? 이런 느낌? 네, 혹시 네, 저도 제가 요즘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엄청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참 읽으면서 너무 공감하게 되고 또 한 번 다시 제 삶을 생각해보게도 되고 그런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에 책을 읽으면서 막 나랑 되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정말로 차가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저 정말 300번 돌려가지고 후진전진하며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 동네가 어디야? 뭐라고 했죠? 크레인이 와서 차를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딱 했었는데 책에 그 표현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재미있게 못 쓰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러게 왜 이 말이에요. 사람이 쓴 건 이렇게 네. 재밌나 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7세를 넘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또 이야기가 기대가 되고요. 감독님의 그래서 영화와 책을 중심으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바깥에서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따가 질문 받는 시간 있거든요. 예,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이경미 감독님께 궁금하신 거는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을 되도록 많이 확보해서 감독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젠더 돋보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젠더 돋보기는 어떤 의도에서 저희가 젠더 돋보기를 하는지 손유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요즘에 이제 시즌 4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창작자분들을 모셔서 그 작품 세계를 좀 들여다보고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세계관을 좀 나누고 이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경미 감독님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작품 이야기들도 좀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감독님 탈탈 털리는 건가요? 저 막 너무 얼굴에서 지금 꿀 떨어지지 않나요? 내가 언제나 강조하는데 팬으로서, 성덕으로서 오늘도 이것저것을 털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이거고, 또 이제 아이 둘을 키우면서는 저의 종교가 내비도거든요, 정말로. 내비도. 근데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왔는데, 이게 딱 처음 읽으면서 저랑 이게 프롤로그 제목도 너무 좋았어요. 이건 그냥 하는 농담이지만은, 그 감독님이 쓰신 글에 인생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농담으로 넘기지 못하면 숨막혀 죽을 것 같아서 혼자 끼적였던 지난 15년의 부끄러운 기록들을 모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감독님도 이제 똑같이 생각하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독은 영화로 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미스 홍당무 이후에 책 작업하자라고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비밀은 없단 이유로 이 책을 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 책을 내게 되었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미스 홍당무 마치고 바로 책 작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거절했던 이유는 다음 영화를 바로 찍을 수 있을 줄 알고 거절을 했는데, 예, 그 이후로 8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8년 뒤에 비밀은 없다를 촬영을 마치고 이제 그 후반 작업을 하는 시간 동안, 후반 작업이 더 길었어요. 한 1년 반 동안, 한 1년 넘게 후반 작업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야, 이렇게 내가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뭘 이렇게 재고 따지고 앉아서 이건 안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계속 하니까 좀 지겹기도 했고, 그리고 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이 없던 그런 다른 거를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8년 동안 계속 옆에서 책을 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늘 얘기해왔던 정유선 팀장에게 연락을 했죠, 오랜만에. 그래서 그 책을 내자고 하는 게 지금도 유효하다면은 내가 책을 내고 싶다라고 먼저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예. 만약에 비밀은 없다가 흥행이 되게 잘 됐다면 그러면은 책을 안 썼을 거예요. 네, 다음 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됐죠. 네. 근데 듣다가 궁금한 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후반 작업이라는 게 뭘 하시는 거예요? 편집하고 사운드 작업, 색 보정, CG 이런 걸 다 후반. 그런 거 하는데 1년 반. 많이 걸린 편이에요. 영화에 따라서 어떤 영화는 예를 들면은 제가 들었는데 감시자들이라는 영화는 후반 작업이 총 6주라 걸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도 있고, 에 비하면은 1년 반은 개봉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반 작업이 길어진 케이스였죠. 그래서 길었었죠. 그럼 이 책은 약간의 외도 같은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네네. 약간 궁금한 건, 이건 영화 얘기라서 좀 뒤에 했어야 됐지만 후반 작업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감독님 작업하실 때 콘티를 굉장히 빡빡하게 짜서 하시는 편인가요? 네. 되게 열심히 콘티를 짜요. 그리고 촬영할 때 그 콘티를 다시 해체하죠. 네. 갑자기 현장에 가면은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그래서 또 콘티를 바탕으로 새로 또 수정을 하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콘티라고 하는 게 영화 제작 과정이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인데 프리가 촬영 전에 준비하는 그쵸. 거 시나리오 쓰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고 그림 시나리오를 짜는데 이걸 콘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대로 촬영을 하시면 보통 후반에 편집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냥 계획대로 그대로 찍혔으니까 짧게 영화가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작업 스타일이 어떤가. 왜냐면 영화들이 워낙에 촘촘하게 찍혀서 제 생각에는 정말 완벽하게 콘티를 짜서 찍으시고 그대로 영화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서 여쭤봤어요. 밑송당무 같은 경우는 콘티를 짠 그대로 찍어서 쓴 촬영한 컷을 다 썼고요. 그 다음에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는 촬영하면서 시나리오를 좀 바꾸면서 촬영을 해서 예, 조금 달랐어요. 영화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작업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영화 얘기 조금 이따 더 듣기로 하고 네, 이야기를 네. 책으로 좀 다시 가지고 오면 네, 사실 네. 저는 워낙에 감독님 작품도 좋아하고 인터뷰도 이제 많이 읽고 네, 네. 심층 GV도 진행을 해봐서 어쩐지 감독님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을 보면 감독님 작품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가 설명이 조금씩 들어가요. 감독님 이제 본인의 이야기랑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나리오로 이어졌는지 그러면서 괜히 더 친근감을 좀 느끼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사실 영화는 사람들이 영화랑 감독을 일치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봤다고 해서 이 감독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느끼진 않는데 이건 에세이다 보니까 감독님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독자들이 되게 더 가깝게 느낀다거나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난 널 되게 잘 알아 이러면서 다가온다든가 이런 일이 좀 있으셨나요? 당황하셨다거나. 그죠.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책을 읽고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무슨 다른 앞으로 영화를 찍거나 뭘 드라마를 찍거나 그럴 때 이경미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라는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예. 지금도 가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되게 책을 읽고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고 할 때 그럴 때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정말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도 이경미 감독님은 이러이러한 분인 것 같아라는 예, 그런 생각이 벌써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랄까 에세이만 쓰시는 분, 영화만 만드는 분 이렇게 작업들 따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가졌는데 그쵸. 영화 감독 이경미에 대해서 느끼는 제 감정적 거리랑 에세이스트 이경미에 네. 대해서 느끼는 감정적 거리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네. 아 에세이란 작업은 이게 매력일 수도 있고 감독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미션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다음 작품을 할 때 네. 이 에세이가 준 독을 넘어야 되는 것이 또 제 미션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이제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우리가 물어볼 시간이 있을까요? 예, 그 15년간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그 네네. 평소에 네. 그 아주 짤막하게 네. 그날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걸 네.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습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답한데 풀 길이 없으니까 뭔가를 적기 시작한 게 회사 생활 때부터 시작됐고 그냥 그게 쭉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구나. 답답한 거를 뭔가 예. 표현하시고 싶은 생각에.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면은 또 되게 적극적이기도 한데 또 되게 소심한 면도 많아서 이렇게 자기 표현을 막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쓰는 것 같아요. 예. 이따가 근데 정말 이건 궁금한 거여서 예. 똥 참는 얘기가 저는 예. 정말 궁금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제가 막 밑줄을 이제
여쭤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철이 없다고? 네. 와, 내가 진짜 얼마나 똥을 잘 쳤는데. 네. 근데 철이 없는 거하고 똥 참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죠,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어렸을 때 이라서 그런데 철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인내심이 없다라는 말로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건 잘 참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똥을 잘 참을 수 있는 게 내가 인내심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로서는 뭔가 자기 통제 하에 있는 걸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훈육은 사실은 배변 훈육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똥 참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같이 읽은 독자가 저한테 이거 꼭 물어봐 달라고 또 있었으니까. 책을 보면 짝사랑 얘기, 영화 망한 얘기, 그러니까 망했다는 건 감독님 표현으로 망한 얘기, 뭐 길티 플레저, 술 마시고 하는 주사막, 그야말로 거침없이 감독님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렇게 내밀하고도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배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꼭 물어봐 달라고.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책을 준비할 때 버린 글들이 되게 많아요. 버린 글들이 많은데 훨씬 더 오픈해서 쓴 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려서 이렇게까지 네가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려서 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동생이 제가 쓴 글들을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다 봤었는데 그림을 그렸으니까. 근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리고 싶다 그러면서 나라면은 이런 글은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쓰면서 별로 그렇게 배짱까지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요? 막 스트레스 받을 거였으면 아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전 재미있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순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타인이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우신가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도 어떤 부분은 되게 강박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으로 포장이 되거나 오해가 되거나 그런 게 되게 두렵거든요. 저는 그걸 두려워하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활자화시켜서 나를 확 내 입으로 그냥 다 까발려 놓으면은 뭔가 나중에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럴싸한 변명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내가 아닌 사람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쪽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너무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느껴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진심 같은 거. 그래서 정말 아무리 멋지다 하더라도 그러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경미 감독님 영화랑 에세이랑 사실은 비슷해. 통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고난 이야기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굉장히 이런 식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걸 되게 잘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는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구나 하는 비밀은 없다가 왜 생각나지? 근데 그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밀어붙이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는 제가 그 장보기와 시나리오에서 뇌가 저려 퇴근하는 길에 장을 봤다 해서 뇌가 저려 퇴근하는 길에 이 표현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말씀을 지금 선희정 선생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하세요? 뇌가 저려 퇴근하는 길에 장을 봤다 이런 거. 그러게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이렇게 약간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절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감각적인 게 되게 그 영화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훅 들어오게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영화에서는 내가 저리다를 대사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미지로 만들어내셨을 텐데 이거를 대사로 쓴다, 문장으로 쓴다고 하면 저렇게 표현이 나오는 그런 감각도 맞닿아 있는 느낌이죠.
그 일상에서의 그런 것들을 참 잘 잡아내시는구나 이런 거를 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네, 자꾸 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요즘 고민했던 거,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그 버팔로 이야기 있잖아요. 되게 끝에서 같이 가는데 이제 무리지어 이동할 때 뒤에서 날리는 버팔로에 대해서 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지금 청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정말 굉장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1등을 하지 않으면, 앞에서 달리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자체가 의미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런 맨 뒤에서 달리는 것도 전체를 구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위로가 되어서 와닿았었던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이거를 책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게 너무 좋아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긴 한데 이제 이경미 감독님이 지인들하고 술을 드시다가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는 버팔로 같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버팔로는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맨 뒤에서 달리는 버팔로 속도에 맞추어 전체가 움직인대요. 육식동물의 습격을 받으면 후방을 담당하는 버팔로들이 제일 먼저 잡아먹혀요. 모두 죽지 않기 위해서 걔네들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맨 뒤에서 달리는 버팔로예요. 라고 이제 지인이 이야기를 하고 감독이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인이 또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뒤에서 달리는 버팔로가 전체를 움직이잖아. 그리고 전체를 구하고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감독님 그거 너무너무 싫으셨다고. 왜 그렇게 싫으셨을까요? 아니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게 무서워서.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좀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 뒤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밀어내고 있다라고 라는 느낌이 사실 들어서 사실 저는 뒤에서 잡아먹히는 버팔로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늘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잡아먹히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잡아먹힘으로써 남는 거죠. 기억 안 남을까요? 먹히고 끝. 아니요 남아요. 당연히 남죠 선생님. 이 말을 해준 분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만남이 있고 나서 제가 바로 그때 그 글을 썼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이경미 감독님 마음에 더 많이 동의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싸우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몇 마리를 뒤에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싸우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저 금 노선 변경해서 그걸 모두가 함께 싸우는 것은 그래서 그랬으면 하는 또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손희정 선생님처럼 뒤에서 달리는 버팔로의 인생을 같이 있다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제가 질문 한 7가지 뽑아왔는데 이거 다 하면 영화 얘기는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영화제 개막식이기도 하니까요. 네. 감독님을 모셨으니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잠깐의 외도였던 책 이야기를 병행해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감독님이 영화 세계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약간 놀랐던 건 영화를 시작한 계기가 저는 되게 막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든가 이 사람은 영화 신동이었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졸업작품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 책이랑 똑같은 제목의 단편을 만드셨다 하셨잖아요. 네. 잘돼가 무엇이든 2004년도 작품에서부터 미스 홍당무 비밀은 없다에 최근에 그 JTBC 전체 관람가에서 만드신 아랫집이라는 단편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단편, 파워를 가진 단편이더라고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영화를 시작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근데 책을 보면 그 영화를 시작한 계기가 대단히 특별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영화를 공부하셨던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 공부를 하시게 된 건지 하고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같이 주셔서 함께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이경미 감독님께서는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두 개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한 이런 순간들은 없고요. 영화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좀 부끄러운데 영화 감독이 꿈이어서 영화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회사를 너무 다니기 싫은데 영화학교에 시험에 붙어서 영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시작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영화학교 시험 본 것도 제가 원서를 내긴 했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친구들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원서를 내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그 수능이라는 걸 안 봐도 된다는 얘기 듣고 왜냐면 저는 학력고사제 되거든요. 요즘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게 뭔지. 예, 다른 시험 제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수능을 모르는 세대라서 뭘 다른 걸 시작하고 싶어도 이 시험 제도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는 수능을 안 봐도 되는 학교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 그냥 재미삼아 원서 냈었는데 이제 붙게 되면서 그냥 매일 러시아어를 뚫고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영화 감독의 꿈이었다고 부모님한테 연기를 했죠. 네. 부모님이 되게 놀라셨어요. 정말 어쩌면 이렇게 힌트도 주지 않고 영화 감독의 꿈을 키우고 있었냐고 혼자. 그럼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적이 없으니 가장 먼저 한 행동도 없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영화 공부를 하면서도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영화학교 다니면서 마음을 먹은 거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자였어요. 그 결심이라면 그게 결심인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해봤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미래를 생각해서 쏟는 에너지가 너무 무의미하고 무모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영화 공부하는 거에만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냥 이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재밌게 해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졸업 작품으로 찍으신 잘돼가 무엇이든이 의도치 않게 네. 너무 평단과 영화제 서킷에서 주목을 받고 극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장편 데뷔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네, 그쵸. 잘돼가 무엇이든을 만들 때 사실은 그 전에 단편을 하나 더 만든 게 있어요. 오디션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박해희 씨가 그 당시에, 살인의 추억을 찍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혜희 씨랑 같이 찍은 단편이 있는데, 그게 참, 칭찬도 못 받고, 주목도 못 받고, 조용히 사그라든 영화였는데, 그때 되게 속상해서, 졸업작품은, 사랑받고 싶다는, 꿈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작품이 기대 이상으로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다음 영화로 입봉을 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줬죠. 그게 잘돼가 무엇이든이라는 작품이 한국 연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 2명의 갈등과 미묘한 화해 혹은 뭐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영화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사악한 상사가 한 명 나오고 그 책에서 그냥 약간 유추되는 그래서 그 보니까 책에 그 잘돼가 무엇이든의 모티브가 돼서 네. 회사 생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한 3년 넘게 했는데 영화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기간이 저한테는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그 내가 회사에서 겪는 경험들이 나에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도 없었고, 어떤 그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 그 뒤에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줬죠. 그 시기가. 딱 떠오르는 게 족 같은 인생. 그 계속해서 성희롱을 3년간 참았다. 근데 뭐 모텔인가 어딘가에서. 저기 레지던스 호텔에서 촬영을 할 때 그때 다시 만났죠. 그래서 족 같은 인생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여성 노동자에서는 정말 그런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뭐 이런 성희롱, 성추행 이런 상담들을 워낙 많이 받고 있는데, 감독님도 3년간 그 이제 거기에 또 그런 배경 설명이 있더라고요. IMF 때 얼마나 회사 들어가기가 어려웠는지, 그래서 말씀 않고 참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복 입은 얘기도 있어서 아시아나도 지금 현재 뭐 그런 뭐 기바 들어왔다 뭐 이런 그 회장이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아시아나 그 승무원들을 놓고 그래서 그런 이제 변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일상 이런 것들을 또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경험이 그건 정말 이렇게 감각으로 남는 거잖아요. 여성 노동자가 어떤 처지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뭐 꼭 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여성 노동자, 여성들의 삶에 대해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분노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문득 트위터에서 너희들이 지금 괴롭히는 어린 여자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돌아와서 복수할 것이다.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맞아.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작품에서 그 경험들이 살아 있어서 감독님은 복수를 의도하지 않으셨겠으나 사실은 그 영화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만드는 우리들이 사회를 바꿔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복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미스 홍단문화 비밀은 없다에 그 깔려있는 어떤 관점 이제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감독이 의도하셨던 건 아닌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 의도치 않게 재미있었고 계속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계속 작품을 하고 싶다. 어떨 땐 소통에 되게 성공하기도 하고 어떨 땐 실패한다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 이걸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에너지 혹은 뭐 쾌락 이런 건 뭐 어떤 걸까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되게 웃음이 많으신 편이에요. 잘 웃으세요. 근데 제가 뭘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면은 그걸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셨거든요. 그때 그렇게 제가 저희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내가 뭐를 쓰고 뭘 얘기하고 그럴 때 누군가가 되게 어떤 감정을 느껴서 막 그 동화되거나 뭔가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제가 좀 되게 기쁜가 봐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뭘 얘기를 만들고 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책을 읽으면서 또 한편 느낀 건요, 감독님. 굉장히 그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어떤 삶의 이유를 구성하는 자신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어떤 경험의 요소로 이게 작동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철학적인 사람 아닌가? 저는 좀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볍게 쓴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좀 집요한 그런 질문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삶에 대해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존재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 이유를 찾는 게 그리고 그것이 이유를 잃어버릴 때 그 이유를 잃어버릴 때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서문에서, 그러니까 비밀은 없다가 흥행하지 않은 것이 감독님한테 생각보다 큰 타격을 줬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워낙에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서 있었고, 추앙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영화를 즐겼었기 때문에, 뭐 흥행은 좀 안 됐지만, 그러나 굉장히 좋으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보면 어떤 내상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영화가 안 됐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경우예요. 사실은 영화가 망하고 더 저보다 훨씬 그 고통 속에서 기간을 보내야 되는 감독들이 더 많은데 저는 운이 좋아서 사랑을 받게 됐으니 그때 힘들었다고 제잘제잘 거릴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가 스코어가 안 좋게 나오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이 작품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도 안타깝지만 다음 작품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 처음 이제 서문에 보면 감독님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실 때 지하철에서 시네21을 한 권 사셨는데 그 시네21이 비밀은 없다 특집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평단에서 있던 사람들도 비밀은 없다가 이렇게 빨리 극장에서 내릴 줄 몰랐고 저는 그렇게 빨리 내리게 된 데에는 감독님은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지만 배급 구조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과점 하는 영화들이 그러니까 밀어줄 영화들 아닌 영화들을 구분해서 좀 걸고 이런 거에서 비밀은 없다가 밀렸던 건 아닐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팬으로서 있어서 작품성은 뛰어나게 작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 흥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네21 같은 잡지에서도 특집은 좀 이따 다뤄야지 근데 너무 이게 빨리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지지하던 이제 평론가들을 모아서 특집을 서둘러서 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저도 글을 한 편 넣었었는데 그 특집 제목이 이대로 보낼 순 없다였어요. 이대로 보낼 순 없다. 이제 감독님이 그 특집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서문에 나와서 또 저는 이제 팬으로서 즐거워하면서 이때 내 이걸 읽으셨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내놓으실 때는 그럼 이 영화가 어떤 정도로 흥행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셨을 텐데 어떤 걸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안타깝고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장르적인 재미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랬고 제가 제일 저의 그런 회심의 포인트는 그 주인공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잃은 엄마 중에 이런 엄마 봤어? 이런 거? 이런 어떤 야심에 찬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대박이 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밑송당무 기록보다는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예진 씨가 흥행 불패의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정도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도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흥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막 손희재 선생님 저희 을당할 때 분기탱천에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나고 또 이제 이 책에 300만 명을 읽고 한 명을 얻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 연홍의 캐릭터가 저는 관객의 기대를 그러니까 이 관습적 사고에서 봤을 때 그런 관객의 기대를 너무나 보기 좋게 저버리면서 오는 그 간극이 수용되기에는 좀 빨랐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한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궁금했어요. 이러한 그 캐릭터가 지금 손진영 선생님은 너무 당연하게 먹힐 거야. 근데 왜 이게 흥행 안 하지? 막 이러는데 저희가 느끼는 또 현장에서 체험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만들 때 정말 이렇게 그 어떤 가부장제도나 이런 거를 내파시키는 거잖아요. 그 연홍의 캐릭터가 네. 그런 게 정말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흥행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정말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한 부분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개봉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미 그렇게 찍어놨기 때문에 예, 후반에서 그 누가 손을 대도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던 거죠.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약간 그 뭐지 어디 방송에 나오셨을 때 함께 작업하는 스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경미의 작품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야 된다. 작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끝간대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네. 실제로 정말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궁금해지는 건 타협하지 않는 작품으로 지금 잘돼가 무엇이든 미스 홍당무 비밀은 없다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타협하지 않으면 스코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교훈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타협을 안 한 게 아니라 제 딴에는 해왔는데 이것이 뭔가 못 미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 저한테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지 모르는 거를 하는 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영화 흥행 기록상 흥행한 영화에는 이러이러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들 중에 내가 이해가 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인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는 거는 못 하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셀러브리티가 되든 감독이든 작가든 그 안에 있다 보면 그 사랑과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선 이상으로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지 않거나 이게 정말이 아니거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닌데 믿는 척하거나 타협하면서 이게 진짜라고 우기거나. 무서워. 근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는 사기를 치지 않는 창작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그 JTBC 전체 관람가에서 만드신 아랫집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무릎을 한 10번쯤 쳤는데 그것도 이제 VOD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랫집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도 잘돼가 무엇이든에 나와요. 그 밑에 집 남자가 자꾸 담배를 펴서 예의를 차리시느라고 편지를 써서 담배 좀 그만 피세요. 여기 있었다고. 라고 편지를 줬더니 이제 이 남자가 썸을 타려고 뭐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작업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이 작품이 어떤 점에서 재밌었냐면 이게 비밀은 없다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딸을 잃고 담배를 피는 사람과 싸우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밀은 없다에서 딸이 죽잖아요. 맞아요. 딸이 죽으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딸이 피는 말보로인가요? 이게 영화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손예진 씨가 담배를 이렇게 잡는데 그게 어쩐지 그 손예진이 아랫집의 이영애로 연결되고 그 작품 세계가 쭉 그러니까 잘돼가 무엇이든부터 아랫집까지 방송에서는 이경미 월드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이경미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런 연장선 같은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예, 역시 되게 예리한 분이에요. 미스 홍당무 시나리오를 쓸 때 염두했던 거는 잘돼가 무엇이든의 캐릭터 중에 그 얼굴 동글동글한 이름이 극 중에서 희진이었는데 희진이라는 캐릭터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미스 홍당무를 만들었어요. 잘돼가 무엇이든 좀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인물인데 좀 웃기기도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잘돼가 무엇이든 그 인물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주인공인 지영이라는 그 되게 따박따박하고 절대 제도에 편입하지 않는 그런 여자애를 믹스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양미숙을 만들었는데 밑송당무를 만들면서 유부남의 아내 역할인 방은진 감독님이 하신 그 인물이 제가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비밀은 없다의 연홍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품을 하나를 만들면은 그 작품을 쓰는 동안 그 인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물에서 내가 딱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부분에서 내가 또 뭔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한테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번식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송당무에서는 방은진 감독님 캐릭터에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면 비밀은 없다에서는 그 영화의 굉장히 이상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약간 감독님 짓궂으세요. 네. 그래서 다음 영화는 좀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거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나는데 저는 그 비밀은 없다 다시 보면서 민진하고 미옥이 네. 왕따 당하는 설정을 네. 하고 음악도 굉장히 비호감적인 막 이렇게 시끄러운 네, 소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치인가 네. 이렇게 뭔가 몰입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도리어 그런 것들이 네.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 작업할 때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도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멋진 락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뚱땅거리고 미친 애들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기괴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아이들의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떤 음악을 만들까라고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의 어떤 충격적인 정신 상태가 표현이 얘네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게 좀 제대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얘네들 이 정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면 이런 음악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추리 스릴러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인물들의 과거가 영화가 끝나야지 전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인물들을 헤아려 보면 그 인물들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그렇죠. 영화를 볼 때는 그 인물들이 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들을 먼저 보니까 그러니까 관객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네. 왜 두 번째가 재밌었는지. 네,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건 치밀하지 않은 스릴러다라는 식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러니까 정말 촘촘하던데요? 추격이나 추리가 짜여져 있지 않다라고 그냥 막 비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꼼꼼하게 짜놓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숨겨져 있는 장치들이 훨씬 재밌는 아니 이게 작품이에요. 막 그 긴장과 쫄림이 첫 번보다 제가 더 느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쫄려가지고 내용 다 아는데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가리면서 근데 두 번째인데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러지? 사실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감독님이 장르 영화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는데 장르는 사실 익숙해야지 스며드는 게 장르 영화인데 그쵸. 감독님의 장르 영화는 사실은 익숙한 게 아니라 낯선 걸로 공격하는 그러니까요. 작품이었어서 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 관객이 이걸 보고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익숙함이 주는 장르적 재미가 두 번째에 더 크게 그래서 이렇게 더 다가오는 쫄림이 왔구나. 저도 이제 이걸 처음 한 번만 보진 않았는데 이제 옛날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다가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하게 돼서 다시 봤는데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그건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핸드폰 던졌어요. 그쵸? 여긴지 알 수 없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긴장되죠.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굉장히 밀어붙이더라고요. 사실 장르영화 되게 잘 찍으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품이 기대가 궁금해.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아까 그 방은진 캐릭터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미송당무의 공효진이 짝사랑하는 선생님의 와이프인 방은진 캐릭터가 사실 미송당무에서도 실제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유일한 어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영화에 다 맞아. 나이만 성인이지 다 철없는 맞아. 사람들인데 방은진만 어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손예진의 생각하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과 사실 맞닿아 있다는 걸 지금 감독님 설명을 들으니 되게 저는 지금 네. 감독님 설명에서 제도에 편입되지 않으니란 말을 썼거든요. 뭐가 공통점인지를 알겠어요. 정말 그 제도에서 그 벌어지는 부조리들 때문에 제도에 이렇게 편입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여성들이 갖는 그 뭐 아픔이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잘돼가 무엇이든 단편 영화에서 그 여직원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제도에 너무 잘 순응하고 편입해서 말을 잘 듣는 직원이고 주인공인 여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곳이 어디가 불합리하고 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한 그런 인물로 나오죠. 예. 저 그 이번에 에세이를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경미 감독님이 페미니스트 감독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고 그건 뭐 감독님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일 테니까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이 이경미 감독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작품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에세이를 보면서 훨씬 더 분명하게 저한테 이제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에 기반해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감독 그러게요. 인 거는 명백하고 네. 이런 감독이 사실 한국에는 여성 감독들도 몇 명이 있지만 딱 이런 감독은 사실은 잘 없고 그쵸.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기울어진 미디어판이라 여성 감독이고 여성 이야기를 한다는 걸 마치 멸칭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경미 감독님 작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성은 보편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보편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이야기인 것. 그래서 여성 감독이 멸칭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이경미 감독님의 작품들이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에세이를 보면서 더 이런 거구나. 이 영화의 힘들이 사실 여성으로서 감독님의 경험에서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성이라서 얘기를 만들 때 재미있는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아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슬픈 점이기도 해요. 맞아요. 얘기가 많이 안 됐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때로는 이야기를 만들 때 되게 신날 때가 있어요. 예. 너네들은 모르는 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카테고리를 묶어서 편협한 시선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일이 생길 때 나는 이거를 여성이 만든 것 치고 괜찮네 이런 말보다 작품으로 얘기되고 싶은데 그렇죠. 예, 여성 감독, 여성 영화 이렇게 될 때 그게 그보단 조금 더 정정당당하게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너무나 그 여성 감독도 너무 없고 여성 이야기도 아직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포커싱이 돼야 되기는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포커싱이 되고 계속 얘기가 되고 해야지 이게 사람들한테 익숙해져서 나중에 뭐가 나왔을 때 이제는 내가 꿈꾸는 누가 만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이 나오냐 남성이 나오냐 중요하지 아니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정말 그런 때가 오게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작품이 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 혹시 생각을 하시는 거가 있으신가요? 지금 한 몇 가지 있는데 드라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영화 얘기에서 이제 근데 청취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영화 그래요? 쪽에서 네. 요것만 여쭤보고 좀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아니 저도 여쭤보고 싶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경미 감독님 경험에 기반하기도 하고 뭐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캐릭터들이 많은 작품들인데요. 뭐 공효진이나 선효진 같은 이제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 어떻게 캐릭터를 만드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너무 남성 영화들만 봐왔고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명작이라고 얘기된 것도 다 남자들이 주인공이고 이러니까 캐릭터를 상상할 때 여자가 뭘 한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된다는 고백들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누구 작가가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성 캐릭터들을 만드시는지가 저의 질문이었고 그랬을 때 이제 청취자 질문은 뭐였냐면 감독님 영화 속의 캐릭터들을 정말 좋아해요 느낌표. 그래서 감독님은 캐릭터를 구상하고 스토리를 만드시는지 스토리 안에서 캐릭터를 만드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질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캐릭터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스토리와 캐릭터 중에 뭐가 먼저인지. 이게 스토리와 캐릭터 중에 뭐가 먼저인지가 조금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동시에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인물을 만들 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잘돼가 무엇이든에서는 그 주인공 여자가는 제도에 순응하지 않고 생각하는 여자 그 인물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였고 그다음에 밑송당후의 주인공은 비록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끝내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엔딩까지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그 성장 과정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한 거고 비밀은 없다는 정말 저의 이상형의 여자죠. 그래서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도 역시 굉장히 제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그 제도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갭을 가지고 있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오히려 더 진실하고 충실하게 되는 순간까지 진실로 가는 과정이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이 또 제가 되게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다 보니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인물들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투영하셔가지고. 네, 그래야지 쓰면서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캐릭터가 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뭐 이경미 월드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월드에 그 각각이 있어서 또 성장하고 정말 새끼치고 막 이러한 느낌도 좀 드네요. 이게 이경미 감독님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드셔서 이경미로 책을 한 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갑자기 생기면서 선생님이 써주세요. 네, 제가 써야 돼요. 그건 제가 써야 되고요. 남이 못 쓰게 그렇지만 감독님께서는 더 많은 작품들을 지금 뭔가 계약한 것 같아요. 남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 캐릭터가 성장해서 이렇게 됐다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영화 다른 질문 또 있나요, 손희정 선생님? 질문 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짧으니까 여쭤볼게요. 한 관객께서 감독님 얼마 전 집이 때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여기에 남겨요. 에세이집 이름과 같은 감독님의 첫 영화 잘돼가 무엇이든의 엔딩을 좋아합니다. 두 주인공이 어깨에 기대서 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이 좋고 흐르는 노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서 놀라기도 하고 엔딩이 더욱 좋게 느껴졌어요. 엔딩곡으로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가로치고 이게 너무 웃긴 건데 혹시 사장님이 죽어버려서 해븐이라고도 이게 너무 노래 제목이 해븐이거든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그런 해석을 엔딩곡을 그 노래로 선택한 이유는 엔딩이 영화의 마지막에 흐르는 노래가 영화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가 끝나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찾던 중 그 당시에 우리 스텝이 추천했어요. 언니 네발관 노래를. 그래서 썼어요. 예, 들어보니까 정말 되게 딱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쓰게 됐죠.
사장님이 죽어버려서 헤븐이라 그러면 되게 영화 엔딩 느낌이 되게 달라진다. 되게, 그죠. 되게 굉장히 괴이하고 하지만 따뜻하기도 하고 해석의 여지가 되게 큰 엔딩이거든요. 해석은 그럼 열어놓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영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 에세이집에 나오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은 시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청취하러 와주신 방청객분들의 질문도 좀 받아야 되고 네. 그럴 것 같아서 혹시 정말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짧게 여쭤보고 이제 플로어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봐요. 아, 그래요? 네. 딱 이거는 정말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페이지 적어놨어요. 112페이지라고.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은요. 비밀은 없다 그 시나리오 쓰던 얘기 중에 길고 지난한 작업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한계를 느낄 때마다 본분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삼고 일어섰다. 그리고 여태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서겠다라고 했는데 본분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맥락과 이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가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후반 작업이 길어지면서 지치게 되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대충 포기하고 싶고 그런 유혹에 빠질 때 나는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고 이 이야기를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저의 본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책임지는 사람. 네, 예,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본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정말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와주신 방청객들의 질문들을 좀 받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시나리오 쓰실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장편 시나리오 한 편이 완성되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시나요? 그 영화마다 다른데 미송당무는 2년. 2년. 예, 2년이 되게 빨리 자란 거예요. 예. 비밀은 없다는 아시다시피 8년. 예. 아, 정말. 예. 근데 우리나라 감독들이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나요? 우리나라 감독들이 유독 시나리오를 좀 본인이 쓰는 감독들이 많은 편이에요. 예, 헐리우드에서는 감독들은 감독만 하고 좋은 작가들이 많고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좀 선택하면서 작품을 고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시나리오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도 질문에 있었거든요. 자존감. 어떻게 시나리오 쓸 때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좋은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흑임에 실패해가지고 막 이런 자기 검열 얘기가 또 막 책에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제가 비밀 없다 망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기자들이 되게 민망해해요. 근데 아니 스쿨 보면 망했는데 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숨기면은 이거보다는 빨리 말하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8년의 공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믹송당무와 비밀은 없다 사이에 공백 기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두 번째 작품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이유와 많이 다른 분위기의 작품으로 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믹송당무가 코미디였는데 코미디 만들고 나니까 스릴러를 하고 싶었어요. 장르를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스릴러 하겠다고 장르를 먼저 정하고 스릴러 장르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막 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영화 보고 소설 보고 하면서 기리노 나소라는 작가도 알게 된 거였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비밀은 없다가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영화를 썼던 게 아까 제가 그동안에 박찬욱 감독님의 만들어지지 않은 아직 그 진행 중인 작품인 도끼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고 한 1년 보냈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시나리오가
한 2년 쓴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좌절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그거를 변형시켜서 비밀은 없다를 시나리오 쓰는데 또 한 2년이 걸리고 그리고 투자자 찾고 캐스팅하고 이러다 보니까 8년 걸리더라고요. 예. 아까 시나리오 쓸 때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존감을 그럼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자존감을 높이는 글쎄 뭐가 있을까? 그냥 저는 그때 다른데 잠자는 거? 예, 요즘에는 머리 복잡할 땐 그냥 자요. 잔다고 하시니까 청취자 네.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죄책감 없이 잘 네. 자는 방법 네. 뭐가 있나요? 예. 예전에는 잠을 많이 자면 너무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불면증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나니까 잠을 잘 수 있을 때 잘 자는 게 살아서 움직일 때의 삶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면은 되게 내가 큰일을 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저는 죄책감이 안 생겨요. 예. 약간 저도 8시간은 꼭 자야 되거든요. 네. 8시간 꼭 자고 낮잠 30분 자야 되고. 나랑 비슷하다. 내가 그래. 네. 근데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안이 확 되네요. 저 약간은 우리 같은 사람은 1시간만 덜 자도 되게 하루가 힘들잖아요. 이거를 이해 못해. 잠을 저도 적게 자도 거기에 되는 한 사람은. 표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잠 많이 자고 좀 조금 자면 갑자기 막 인생이 우울해지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막 이런 난 머리가 안 생각도 돌아가니까. 네. 네, 머리가 안 들어가면 실수하게 잠 얘기 나오니까 센터장님 무슨 얘기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수면 시간이 긴장감인가요? 어떻게 되세요? 네, 수면 시간이 길진 않지만 네. 자는 걸 좋아하는데 또 자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아. 저도 잠을 적게 자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그러고 싶은데 그 체질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점점 체력이 떨어져가는 게 느껴져요. 1년, 2년이 갈수록. 잠은 가치 있는 것이다. 잔다고 죄책감 느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예. 자존감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저도 작은 센터지만 이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조직을 이제 컨트롤을 한다고 하는 게 가끔은 내가 이런 리더가 되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들고, 이제 감독님도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지. 고민을 하는 태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장에서 감독을 할 때 저는 제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는 분노나 그런 쪽, 화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게 시작하면은 일이 흐트러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감정적이 아니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저는 자유롭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여서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하는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에 뭐 이렇게 뭐 사회적 분노 이런 거 말고 일하면서 그런 뭐 짜증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 상태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정말 이 관계나 이런 데서 흐트러지고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일도 되는. 그르치고 네. 그래서 정말 네. 자유로운 게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때 가장 핵심이 저는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과 일하지 않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책상에 앉아서 책 네. 읽고 글 쓰고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감정 컨트롤이 되게 힘들고 되게 힘들어. 예, 그리고 대체로 모든 잘못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편이라 이제 바닥을 파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도저히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질문 주신 분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감독님은 영화 만드는 일 외에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감독님에게 좋은 삶이란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과 함께 그 감정을 땅을 칠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저는 사랑을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말을 만드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생각을 한 지 오래 안 됐어요. 비밀은 없다 시나리오를 쓸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그 고통을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파고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막 사실은 그거를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에 뭔가 내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찾고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그것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고 그것을 나와 화해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게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나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20대 때 막 소설 쓰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으니까 고통으로 스스로를 내몰면서 나의 고통이 내 창작의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에 와서 이제 비평을 하면서 작품들을 보면 내 고통을 전시하는 작품은 그렇게 찌질하다는 거 그러니까 나왔어. 그렇게 별 재미가 그 예술가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외치는 작품들 보다 그 고통스러운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가 내 밖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작품들 그것에 마음을 열고 그것에 말을 거는 작품들이 저한테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술은 내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내 고통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내 고통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제일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연민, 과도한 자기 연민. 내 고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고통에서 출발을 하지만 내 고통이 누군가의 고통과 닿는 순간을 찾아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얘기하면서 좀 든 생각은 내 고통이라고 하는 거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도 하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잖아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온전함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야 삶이 이렇게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건 어쩌면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그 경계를 되게 잘 타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이게 근데 들어요. 많은 남성들이 저는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내 고통에 함몰되어서 과도한 자기 연민과 세상이 불행한 사람은 자기인 것처럼 하면서 주변에 그래서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 그렇다는 생각이 사실은 그게 뭐 일베나 이런 사이트에 소수자 혐오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이유 설명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란 얘기 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못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에세이집에 저는 숨은 주인공 이게 막 내 사랑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는데 되게 중요한 주인공이 신랑인 것 같아요. 최근 인생에 등장한 사랑하는 사람 결혼도 얼마 전에 하셨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나요 그 사랑이? 네, 제가 누구랑 같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좀 이기적이라서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사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고 서로 맞춰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를 내어주는 것에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하시기 전에 굉장히 작은 침대에 네. 같이 그 침대를 쓰셔야 됐었다고 들었는데 키가 네. 193인 남편과 난 신발 사이즈 보고 깜짝 놀랐어. 320.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 상상도 이불도 하나 나눠 쓰기 전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때는 부대끼면서 잘 수밖에 없었는데 큰 침대로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잘 그랬더니 가셨어요. 잘 때 등 돌리고 자던데. 충격받았어. 근데 결혼도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묘사대로 하자면 13살이 어린 백인 남자와 결혼하셨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편견이 심한 나라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결혼 결정하시고 하시는 게 어쩜 쉽지 않았을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외국인을 만날 거라, 외국인에게 너무 관심이 없고 만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을 만나면서 되게 우리나라가 배타적이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좀 답답할 때도 많이 있는데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된 거는 막 어느 순간 되게 딱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이라면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좀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생각을 경험하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자란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길들여진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신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작품에 좋아요. 분명히 반영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네. 질문 참 많네요. 네, 질문 꽤 많은데 어, 다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보고 계시는데요. 네. 오기 전에 미스 홍당무를 다시 봤는데요. 지금 더 빵 뜬 배우들이 조 단역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돌이켜보면 서우 공효진 분들도 미스 홍당무 이후 많은 조명을 받았고요. 이 감독님의 안목에 감탄하게 됩니다. 배우를 뽑으실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는 배우들은 되게 내가 재미있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면은 기본적인 연기는 다 해요. 그래서 오디션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뽑는다기보다는 오디션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재미있는 사람하고 작업하고 싶어 해요. 예. 감독님이 느끼는 재미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손예진의 연기가 그냥 손예진은 그 전에 나에게 넌 하면서 이런 로맨스 뭐 이런 로코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되게 다른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감독님 말하는 재미는 어떤 걸까요? 익숙한 모습 재미없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모습 재미없어요. 예. 익숙하고 예상되는 거. 예. 근데 정말 그 미스 홍당무에 나왔던 그 배우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예상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지금 그렇게 빵 뜰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손예진이라는 배우도 사실 그 영화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었을 그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엄마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중학교짜리고 결정이었죠. 너무 달랐거든요. 사실은 비밀은 없다의 손예진도 그렇지만 미스 홍당무의 공효진도 그런 에피소드를 어서 들었는데 이렇게 미스 홍당무가 부산영화제에 이제서 상영을 하는데 부산영화제는 영화를 걸면 그 해변가 같은데 굉장히 크게 영화 포스터를 뽑아가지고 붙이거든요. 근데 미스 홍당무 포스터에 공효진 씨가 실은 한국에서 여배우가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얼굴에 빨간 칠을 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되게 크게 걸렸는데 공효진 씨가 그거 보고 충격에 빠졌다라는 소문을 듣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공효진 씨는 실은 미송당무로 되게 큰 인상을 남긴 배우지만 한국에서 여성 배우가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역할이었을 수 있죠. 예. 그 역할은 지금이라도 쉽게 결심하기 힘든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공효진 씨는 그걸 이렇게 금방 하셨나요? 금방 했을까요? 결정을 빨리 해줬었는데 효진 씨가 그 결정을 할 땐 설마 그렇게까지 빨갛게 만들 줄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감독님 짓궂다 그랬잖아요. 네.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을 계속 당황 속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안 보는 다른 면모들을 그 배우에서 이렇게 캐치해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재미라고 하는 게 네. 저희는 이제 보여주는 모습에서만 보니까 낯선데 그걸 이제 재미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다음 작품에서 배두나 아이유라는 배우가 정말 어떻게 나올까요? 네, 또 어떻게 거듭날지 약간 네. 궁금하게 되네요. 네.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영화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영화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은 뭘 만들었더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뭘 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변영주 감독님을 뵐 일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어떤 영화 욕을 이제 막 했어요. 영화 욕은 늘 하는 거니까. 근데 변영주 감독님이 그냥 웃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감독인가 보지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이경미 감독님 볼 걸 준비를 하면서 이경미 감독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고 싶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앞으로 뭘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고 보고 싶은 인물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캐릭터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인물들은 많아요. 독특한 캐릭터에서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뻗어나. 그러면 사실은 저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책에서 잘 때가 무엇이든에서 어머니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만큼이나 어머니 얘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어머니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근데 아랫집에 약간 어머니 느낌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어머니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 아버님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늘 봤던 프로그램인데 동물의 왕국의 성우 나레이션 성우를 23년간 하셨다고 정말 유명한 성우님이신 거거든요. 저 아버님 캐릭터도 좀 특이하고. 네. 그러니까 얘기를 만들 때 항상 내 주변에 나랑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인물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저한테는 또 되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다음 작품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살풀이를 한다 그러나?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근데 이 단계를 좀 이제는 다른 단계를 좀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인물들한테 영향을 받고 그거를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데 만드는 데 에너지로 쓰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감독님 영화 보시면서 아버지가 좀 서운해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늘 아빠가 너무 별로인 인물, 그러니까 매력 있는 인물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실제 생활에 있다고 하면 되게 별로인 인물들이 대체로 아빠들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반면에 되게 파워풀하고 매력도 있고 현실에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운해 안 하세요?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아마 조금 서운한 게 있으셨다더라도 절대 표현 안 하실 분이라서. 근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얼마나 생각한다는 거는 아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썼어요. 아니, 그런 거 느껴졌어요.
네, 요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도 되게 창의적인 작업인 것 같은데요. 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감독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있나요? 참 질문 잘하시네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시절도 있어요. 뇌가 좋아지기 위한 음식과 여러 가지 체조나 이런 거를 막 열심히 하던 때도 있었는데 음식과 체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좋은 컨디션 유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잘 모르게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막 그 마음속에 격동의 시기일 때 그럴 때 그게 그 다음에 내가 안정으로 돌아왔을 때 영감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고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타고 넘으면은 그 순간에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네, 맞아요. 지나고 항상 그래요. 나면은 그게 네. 큰 네, 네. 자원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격동을 좀 넘어서고 싶네요. 네,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서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난 이제 그만 배우고 싶어. 정말 나한테 무슨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외쳐도 계속 삶의 파도는 오잖아요. 예, 그런 경험들인 것 같아요. 사는 게. 막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뭐 내 인생 책으로 쓰면 10권이야. 네. 근데 책으로 쓸 말 없는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이다. 근데 사는 게 참 그런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누구의 인생도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잘 때가 무엇이든 책에서 되게 제일 마음에 남았었던 어떤 한 장면은 뭐냐면 감독님이 점을 보러 가셨는데 네 팔자는 앞이 안 보이는 숲풀에서 낫을 들고 베면서 가는 팔자다. 근데 그게 되게 와닿으면서도 되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싫으셨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책에 쓰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 나빠했더니 그 점쟁이가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와 놓고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기분 나빠해? 살던 대로 살아 그랬지. 근데 저는 어쨌든 전진하잖아요. 거기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갈 때 뵈면서 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가 참 희망적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영화들을 만드시는구나. 없는 길을 내면서 가는 사람이니까. 그럼 되게 모순적인 삶인 거예요. 없는 길을 내면서 가는 사람인데, 그건 한편으로는 앞서가는 사람인데, 또 한편은 버팔로 맨 뒤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사람이기도 한 건가? 네. 근데 그 버팔로 얘기를 그때 한 그분도 되게 그냥 재미있는 분이셨는데 그거를 버팔로 이론까지 끌어들여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너무 답이 안 나오고 답답하니까 생각해내신 것 같아요. 네. 필요는 창조를 합니다. 그러네요. 조금씩 마무리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요 질문만 드려보고 이것도 이제 한참 작품 이야기 같은 걸 했으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영화계에서도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남성 감독이나 남성 배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사건들,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오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실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감독이다 보니까 제 앞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목격을 한 적은 없고 제가 체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적은 없기는 해요. 근데 제가 현장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회사 생활도 해보고 영화 일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현장이 다른 사회 조직에 비해서 비교적 그 젠더의식이 좀 건강한 편이긴 해요. 일부 되게 그 나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어디나 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많이 교육을 받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노력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화 촬영 팀 꾸려지면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어제 변현주 감독님도 되게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한국의 영화 산업은 여성들이 일하기에 나쁘지 않은 산업이다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그 영화 안에서의 산업 노조들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로 그러니까 나쁜 경우가 있으면 뒤에서 백업을 해주려는 노조가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 제발 용기 내서 이야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조언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영화계가 안 좋다더라 더럽다더라 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도전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든든인가? 그 네. 기소해가지고 영진이 안에 성평등을 위한 든든이 만들어졌죠. 굉장히 많은 자정 노력과 또 나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또 이경미 감독님도 계속 버티셔서 네.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나 네, 저도 참여자들 질문이랑 거의 비슷해서 네, 사실 되게 읽으면서 비슷했던 게 저도 2016년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다 너는 결혼 못하고 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이 사람이면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사실 근데 항상 어떤 연애 스토리를 보면 저도 요즘 드라마를 되게 불편함 때문에 잘 못 보는 게 있는데 이제 여성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항상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비밀은 없다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듣는 느낌이 그 안에서의 남성들의 역할이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도구적인 그런 기존의 영화에서는 여성들이 담당했던 역할을 거꾸로 남성들이 담당하고 있고 영화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뭐 악역이 됐든 그걸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다 여성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좀 그걸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기에는 익숙지 않은 그런 풍경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스토리라든지 영화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걸 장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이제 여성으로서 사실 여성주의적인 영화 아니면 여성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를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 계속 궁금했어요. 영화 만들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보고 싶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를 만들 뿐이고 그것을 그 영화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해주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고,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싶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할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얘기를 하셔서, 저도 결혼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결혼 제도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그게 어떤 형식이 됐든, 내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뭔가 내 의미를 나 혼자만 내가 찾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눠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서 페북에 이제 이경미 감독님이랑 패친인데 결혼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울부짖었거든요. 어디 가십니까? 막 이러면서 돌아오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나 뭐 진심으로 축하드렸다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먼저 대시하고 먼저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나는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 막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잘 물론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곤 있지만 그만큼 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잘 포착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예 좀 근데 저는 요즘에는 좀 의도적으로 되게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의도를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진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좀 많이 변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특히 드라마 부분.
영화는 아직은 좀 맞아요. 그런데. 예. 그 항상 영화가 저는 제일 그러니까 버짓이 매우 큰 산업이라서 제일 천천히 몸체가 크니까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 길을 이제 이경미 감독님 같은 분이 낫으로 풀을 베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그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어요. 좀 궁금한데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학원의 특강에 가서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뜻이 닿는다라고 이제 수억 년 전에 강의를 하셨고 지금 막 또 땅을 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먼저 영화를 만들었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런 질문 어렵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거 진짜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면은 대개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는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번에 책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음 작품을 지금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책을 내기 전하고 후하고 생각이 좀 또 바뀐 게 있는데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모토가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올해 저의 결심은 밑송당무에 나오는 대사인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 없어. 저의 올해의 말입니다. 네, 이게 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네, 그리고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 예. 저는 오늘 쭉 이경미 감독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자신을 속이지 말자. 이게 저한테는 조금. 근데 정말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또 남에게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다 보면은 또 속이게 되고 뭐 이러는데 속이지 않는 거,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의 힘을 좀 느꼈고 이경미 감독님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은 정말 너무 정직한 힘인데 그런 걸 제가 좀 느꼈고 또 저에게도 정말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저는 이제 해주실 말씀 막 고민하시길래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앞으로 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겠다 했던 게 필요 이상의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실수를 만든다. 무서워하든 안 무서워하든 닥칠 일은 닥친다. 이 말이 앞으로 제가 계속 마음에 새기고 뭔가를 하는 게 두려워질 때마다 꺼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남은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뭐 속일 것까지 없는 거야. 그리고 뭐 닥칠 일은 닥치니까 그냥 가면 돼. 이러한 걸로 지금 저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손희 선생님 뭐.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반도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감독님 다시 모시고 붙들고 안 나야겠다. 다음 작품. 네. 장편을 빨리 하셔서 충무로에서 장편을 하셔서 그 작업을 가지고 개봉하고 있는 중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저희 부르면 또 오실 거죠, 감독님. 이렇게 찜을 받아두고. 네, 그럼 저희 오늘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독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왔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네. 일당은 그런 존재인 것으로. 네, 그런 존재인 을당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